서울에서 30대 여자분이 결혼하면서 약 한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자금 출처 조사를 직접 받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크게 주신 게 있으세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지금 냈는데 과거까지 세무조사가 나와서 부모님의 뭔가 세무조사를 할까봐 부모님의 통장을 열어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세금 아는 형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전 국세청에서 또 22년 근무하신 염지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다주택자 절세부터 요즘 가장 이슈인 세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아주 그냥 세금 관련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 세무사님한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요즘에 세무사 사무실이 막 되게 막 부족부족하다 이런 제가 소문은 들었거든요. 네. 뭐 다양한 분들이 상담하러 오실 것 같은데 어떤 거 가지고 가장 많이들 오시나요? 아무래도 다주택 중과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네. 내가 다주택 중과 대상 아니야?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많아지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팔리지가 않고 안 팔고 버티자니까 훗날 있을 종부세 네. 또 양도세 중과 얘기 들어보니까 매덕이 더 많아지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또 증여하려고 하니까 증여세도 많이 나온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난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네. 아예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모르지는 않으세요. 모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않기 한다는 때문에 거는 아는데 아니까 두려운 거죠. 계산을 정확하게 못 하시고 좀 이따 이제 오늘 네. 우리가 다주택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 그거 쉬운 네.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다.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주택이 2개인데 네. 다주택 중과 아니야? 오늘 계속 얘기할 게 그거잖아요. 중과 대상인데 가만히 있다가 중과 이 다음에 중과세가 맞을까 봐 두려운 분들이 있고요. 중과 대상이 아닌데 급하게 팔다가 괜히 또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이제 뭐 세금 체계가 또 워낙 또 복잡하고 또 다양한 세금이 막 중첩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나? 나는 좀 그래서 세무사 분들도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과세를 적용할 때의 세금과 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의 세금을 이제 한번 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판다면 예를 들면 2억 원대다. 5월 10일 이후에 판다. 그러면 최대 뭐 3억, 4억 이상 세금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2억이 뭐 6억으로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2억대가 5억이 되고 6억이 되고 어떻게? 하루 차이로. 그렇죠. 5월 9일에서 5월 네. 11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억이 아니라 18억에라도 팔자. 차라리 팔자. 네. 세금은 아낄 수 있지 않냐. 20억짜리를 18억에 팔면 2억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금보다 세금은 줄어드니까 차라리 중과를 안 받고 2억을 싸게 팔면 2억, 3억을 오히려 버는 희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안 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팔 것 같긴 한데 뭐 내년에 팔까 내후년에 팔까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5월 9일까지 허가만 받아도 된다고 열어줬으니 맞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 시장에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원래는 안 팔까도 고민하다가 아예 팔아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떠세요? 많습니다. 근데도 이제 안 팔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를 5월 9일 이전에 팔면 얼마예요? 그리고 만약에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얼마예요? 한 2억 싸게 팔면 지금 세금이 얼마예요? 이 3단계로 뽑고 그래서 싸게 내놨는데도 안 팔리면 그다음 저 우리 자식한테 이거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랑 증여세는 얼마예요? 이제 그런 구조로 하나하나 또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게 반대로 5월 10일이 되면 네. 사실상 이제 안 팔 사람들만 남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팔 사람들은 그 전에 팔고 안 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버티겠다는 사람들만 남지 않을까.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박사님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5월 10일 이후에 남아서 그때 파는 건 조금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세금 한 3, 4억 더 내고 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과를 피하냐를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원래 팔 건데 세금 더 내고 팔 필요는 없으니까 빨리 파는 거고. 네. 굳이 세금을 중과 안 당하는데도 막 지금 급해서 파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해주시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
청취자님들 네. 이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 좀 어렵더라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주택 중과 진단표 1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대상이어야 해요. 그럼 중과 대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과 대상이 이어야 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럼 중과 제외인 거예요. 주택이 10개 있어요. 10개 있는데 9개가 중과 제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주택을 팔 때는 중과가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2주택자를 하더라도. 먼저 이제 여기서 중과가 제외되면 아니다. 근데 중과 대상이다. 법에서 중과 제외하지 않는 주택이다. 그러면 그 다음 버전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그리고 2주택 이상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아닌 지역. 예를 들면 대전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서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데 지금 중과를 걱정한다? 안 해도 되는 짓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2주택 이상이면 그러면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결국 중과 대상이다. 근데 이제 5월 10일 이후에 판다? 그러면은 이제 중과다. 그런 사람이. 근데 5월 9일 이전에 팔렸는데 못 팔았어. 계약은 못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라도 하면 일단 합격. 그리고 4개월,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면 그럼 그 기한이 이제 9월 9일, 11월 9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양도만 하면 우리가 중과는 제외하겠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가진 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중과 제외가 아닌 중과 대상이다라면 5월 9일 이전에 판다. 그러면 일반 세율, 5월 9일 이후에 판다 하면 중과 세율, 2주택자 양도 차익이 10억 이상이고 20년 정도 보유했는데 세금이 정상 세금보다 3억 5천 늘어나고 3주택자는 4억 6천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근데 만약에 5월 9일 이전에 과거에는 잔금 청산까지 했어야 됐는데 정부에서 이제 좀 팔아서 중과를 피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줬죠.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은 체결 못하면 계약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먼저 해야 돼요. 그 허가 신청이라도 5월 9일 이전에 하고 양도를 4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한 5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질 확률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그렇죠. 5월 9일에 하면 한 12에서 15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긴 한데 9월 9일, 11월 9일 그 기한으로 그때까지 양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치러야 그렇습니다. 된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이라는 거는 잔금 청산일이니까요. 그럼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뭐가 9월 9일이고 뭐가 11월 9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 지역은 작년 2025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나머지 서울 21개 지역 그리고 경기도, 과천 등 12개 지역은 새롭게 지정됐단 말이에요. 21개, 12개는 11월 9일까지 그리고 원래부터 지정된 4개 지역은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해라. 그게 바로 우리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날짜도 그냥 11월 9일로 통일해 주지 그냥. 이게 너무 말입니다.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세무 상담을 안 받고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조금 단순하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가 지역이고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내 물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여러 채가 있는데 그거를 팔 때는 지금 중과 대상이고 대전이든 부산이든 밖에 있는 거 팔 때는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어차피 그냥 일반 과세다. 그러니까 그런 거 파는데 지금 급하게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지금. 걱정되니까 괜히. 굳이 그거는 급할 건 아니다. 그 가장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원해서 다주택 되시는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부모님이 갑자기 뭐 내 명의가 꼬였으니까 뭐 가져가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뭐 형제끼리 나눠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내가 파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거기까지는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파는 주택이 중과 대상이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네. 중과 대상이냐, 중과가 배제되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3과 4, 10, 11 되게 어려워요. 제가 2주택 이상인 경우와 온리 2주택일 경우에만 중과 배제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과 배제. 나 이런 주택을 갖고 있어도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택 유형 1번.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장기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구청, 지자체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임대기간 요건, 예를 들면 5년, 8년, 10년, 지금 또 6년짜리도 있는데 이러한 요건, 기간 요건을 또 충족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료 증액 비율이 있어요. 5% 이내에서 1년에 5%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이런 요건을 다 갖춰요. 그리고 이제 말소가 되면 현재 법으로는 말소가 돼도 계속 중과 배제예요. 그런데 말소의 유형 중에 우리가 자동 말소라는 게 있고 자진 말소가 있는데 자동으로 말소된 거 이거는 뭐냐면 아파트 내지는 단기 임대 예전에 4년, 5년 이런 단기 임대가 자동으로 말소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그냥 무조건 더 연장하고 싶어도 자동으로 말소된단 말이에요. 말소된 날로부터 현재 법으로는 계속 그 주택은 임대주택은 과거에 그 요건만 다 준수했다면 우리가 중과를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싼 아파트예요. 근데 요건을 다 준수했어. 임대 개시 당시에 또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런 요건까지 다 갖춘 그런 주택이라면 설령 주택이 여러 채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중과는 적용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쓸만한 그런 임대주택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뭐 요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중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기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요, 임대주택이 하나 있고 일반주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만 다주택 중과 배제 효과를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주택을 포함한 중과 배제되는 유형들이 많은데요. 그 주택 외에 하나만 더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임대주택이 하나 있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 배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 배제 이렇게 됩니다. 임대주택이 하나 있고 거주주택이 있으면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거주주택 이거 먼저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것도 맞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이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또한 우리가 중과 배제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래도 진짜 쉽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임대 등록 그냥 구청이나 뭐 시청 같은 데 가서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난데 맞습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꼭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요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이 되고요. 우선은 그 상속은요. 상속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궁금하시구나. 왜냐면 이제 특히 이제 지방에 막 주택이 이제 단독 주택을 막 형제 5명이 나눠 갖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주택을 6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상속 소수 지분이 3개예요. 소수 지분이라는 건 뭐냐면 큰형이 있고 막내예요. 저도 막내 아들인데 제가 주택을 3개 상속받아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받았는데 그게 소수 지분이야. 그 소수 지분은 우리 다주택 중과를 따질 때 주택수산정에서 빠져요. 결론은 그건데 이렇게 쉬운 거 아닌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상속주택은 무조건 5년 동안은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당연히 얘기했겠죠. 아니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가 중과 배제에 관련된 법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3 거기 1항에 이제 열거가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상속주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2항에 나와 있는 상속주택에 한해서 그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중과 배제하겠다. 모든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중과 배제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일정한 상속주택만 5년 동안 중과 배제하겠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소수지분은 예외예요. 어떠한 주택에는 소수지분인 사람도 있지만 소수지분이 아닌 나이가 많거나 지분율이 많은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을 받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독립세대원이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독립세대원이 아니라는 건 부모님 살아계실 때부터 나도 한 채 부모님도 한 채 있으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세대원인 상태로 부모님이 집이 하나 있다. 그럼 그걸 하나 상속받았다. 내가 있는 주택과 부모님이 상속해주는 게 하나가 있죠. 이 상태는 부모님 거를 5년 이내에만 팔면 다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독립세대원이 아니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주택이 2개 있는 거예요. 주택이 2개 있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고 하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게 되거든요. 선순위 상속주택이 또 뭐냐면 보유기간이 긴 거. 부모님이 보유한 기간이 긴 그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인데 그 주택은 큰형이 받고 기간이 짧은 거, 상대적으로 짧은 건 작은형이 받아요. 그러면 이 작은형이 받은 건 중과 대상이에요.
자기가 하나 있었죠. 부모님한테 선순위가 아닌 걸 상속받았죠. 독립세대원이었지만 너무 복잡해. 복잡해. 네. 그래서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만 남겼다. 그리고 독립세대원이었다. 네. 그러면 5년 이내에 파는 거는 5년 동안은 중과 배제가 맞다. 네. 근데 집 2개 이상이면 중과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상속을 받았지만 네. 어찌 보면은 이제 A를 받냐 B를 받냐를 가지고 갈라지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뭘 받느냐도 중요해요. 오래 가지고 있는 걸 받는 게 낫다 차라리.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할 때 항상 너무 어려워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취득세 중과 아시죠? 네.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상속받은 건 5년 동안 무조건 빼줘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해. 네네. 상속받으셨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니까요. 다주택 중과가 아니라 주택이 원래 상속주택이 하나 있다면 그건 빼줄게요. 그리고 종부세를 할 때도요. 무조건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네. 빼줘요. 근데 아까 말한 다주택 중과를 할 때는 선순위 상속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빼준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통일 좀 하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요청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택 수가 네. 법마다 다 달라요. 주택 수 인정받는 그 요인이. 이게 법을 만드는 부서가 네. 예를 들면 달라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 과가 달라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속받은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 배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뭐 혹시나 팔 생각이 있으시면 좀 상담을 좀 받고 그 다음에 해야지 괜히 먼저 판 다음에 저 어떻게 해요라고 해봐야 해결 방법이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약을 하고 오셔요. 그럼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잔금까지 치르고 오셔요. 양도세 신고해달라고. 그러면 좀 빨리 오시지. 방법이 없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잔금까지 계약만 하고 왔다면 세금하고 계약 위약금하고 비교했을 비교를 때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잔금까지 치렀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꼭 좀 미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다.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또 지방에 집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세컨하우스니 뭐 인구 감소 지역은 뭐 세금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지방 저가주택 맞습니다. 네. 지방 오피스텔 저가주택이라는 개념이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대전에 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괜찮죠. 그렇죠. 지방 네. 고가주택이 하나 있고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이 하나 있다면 제가 다음에 5월 12일 이후에라도 뭘 먼저 팔아야 될까요? 대전 거 그렇죠. 팔아야 대전 팔아야 고가주택을 먼저 팔고 그거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중과대상이 아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쉬워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거를 실수로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주택자고 네.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는 중과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방 저가주택은 지방 저가주택이 아닌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을 먼저 팔아도 얘를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굳이 지방 거 먼저 팔고 이걸 팔지 않아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요. 서울에 있는 거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지방 저가주택을 마찬가지로 먼저 네. 팔아야 돼요. 그렇죠. 비과세가 또 굉장히 크니까요. 우리가 중과에 빠져서 나 중과 아니니까 나 서울에 있는 거 먼저 팔게 그러면 의미가 없죠 사실.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로는 길었지만 이제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지방이 무엇이냐? 지방은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다 지방이냐? 그건 아니에요.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해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광역시는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5개 정도. 그다음에 세종시. 그래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 여기를 우리가 세법에서 다주택 중과를 판단할 때의 지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수도권은 무조건 지방이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수도권 안에도 군읍면 지역이 네. 있고요. 울산 뭐 이런 광역시에도 군읍면, 세종시에도 아마 군읍면이 있을 수 있는데 수도권,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시 안에도 군읍면 지역은 우리가 지방으로 봐주겠다. 이런 네. 규정이 있고요. 그게 바로 지방의 개념이고요. 저가의 개념은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지방에 있는 그 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또는 서울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이 지방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그 주택은 중가를 따질 때 주택수로 빼겠다. 이건 네. 없는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없는 주택이 아니니까 결국은 그거 먼저 팔고 팔아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3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고민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뭐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있고 저런 거만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막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되게 복잡해요. 진짜 복잡합니다. 이게 네. 말로 이렇게 한두 마디로 하기는 그래서 참으로 이거를 어렵다. 정말 잘 알려면 부분만 알면 안 되고요. 맞아요. 다 알아야 정말 유효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이런 거를 따지기도 쉽지가 않고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무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엄마가 막 몰래 빌라 사놓고 막 이런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막 사연 막 오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요 다주택 중과를 따질 때 이 주택수에는요 입주권도 들어가고 분양권도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가요. 근데 같은 세대원 중에 그게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남편분이 이제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내분이 남편 몰래 오피스텔을 하나 사놨구나 또. 몰래 사놓고 네. 거기서 월세 받으려고 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내분도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나 몰랐는데 오피스텔이 없던 게 생겼으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과세가 배제되고 지금 5월 10일 이후라면 그것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중과가 될 수 있다. 오피스텔은 그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요 기준시가 1억 이하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원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사업자 등록도 해놓고요 이제 사업자만 찾아서 임대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일단 그게 이제 주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강남에 뭐 양도차익 10억짜리가 있다. 그럼 항상 제가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뭘 먼저 판다? 뭐 오피스텔을 당연히 먼저 팔아. 정리해. 그래야 이 다음에 강남에 이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로 이 오피스텔이 1억 이하인데 먼저 안 팔고 강남에 있는 이 주택을 먼저 팔았다. 네. 자 비과세 못 받는 거는 이제 차지하고 중과냐 아니냐.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2주택일 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한 번만 집중해 보세요.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강남의 조정대상 지역에 양도차익이 한 10억 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양도차익이 얼마 없어. 얼마 없기 때문에 양도세도 거의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양도차익이 한 1억 났다고 칠게요. 이게 중과냐 아니냐.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중과가 아니에요. 근데요 아파트 네. 이걸 먼저 팔면 이건 중과예요. 중과예요. 또 너무 기준시가가 어렵죠. 낮은데도.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과 배제 주택 외의 1주택. 제가 아까 임대주택도 그랬지만 임대주택 외의 1주택까지는 얘를 먼저 팔아도 네. 중과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피스텔 이거는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 이거 외의 1주택은 중과예요. 네. 왜 그러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주택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속 편한 세상입니다. 속 편하고 네. 작은 거를 하여간 먼저 정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걸 먼저 떨굴 거 떨구고 양도차익 많이 나온 거를 마지막 어떻게든 비과세를 끌고 받을 가야 수 있게끔 되는데. 해야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요즘에는 그런 뭐 조그마한 오피스 이런 게 또 안 팔리니까 따님이나 뭐 아들 아니면 뭐 엄마 아빠한테 또 증여하고 뭐 이러면서 또 세금 나오고. 제가 그렇게 또 부모님한테 넘기고 이랬다가 또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아서 결국은 다주택 중과 내지는 비과세 배제당하는 것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넘길 거면 돈 받고 이게 아니라 차라리 증여하는 게 낫겠어요. 증여를 하는 거는 우리 자유잖아요. 네. 그걸 명의신탁으로 증여했다고는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임대보증금 끼고 약간 막 500만 원 주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의신탁으로 또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소명 안 되면 세금 몇 억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비과세 받은 거, 그다음에 오히려 중과로 그러니까요. 가는 거죠. 종부세 합산 배제된 것도 네. 다 합산되겠죠. 그냥 차라리 그냥 증여로 가자. 차라리 증여가 깔끔한 얼마 안 되는 거고. 거면. 근데 또 증여하려고 그랬더니 세입자가 또 이제 딱 살면서 나는 그건 안 이제 됐다.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또 안 나간다고 뭐 실거주 할 거냐 막 단순 싸우고. 증여하든가, 단순 너무 증여하든가 어려워요. 아니면은 아예 정말 진짜 동거래를 하든가. 우선은 팔지 않아도 되는 주택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정리는 해주셨거든요. 뭐 네. 지방에 있거나 하는 것들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토지 안쪽에 있는 것들을 팔 때의 문제인데 세금이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매로 파시는 분들은 네. 이거는 엄청 큰 손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영상을 많이 좀 찍고 적극적으로 제가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분이 양도차익이 10억이고 보유기간이 10년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팔면 20억 원 정도에 원래는 팔 수 있었는데 지금 안 팔리잖아요. 중과 시행.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억짜리를 지금 팔려면 뭐 18억에 내놓으면 팔릴 것 같아. 그러면 20억짜리를 18억 원에 팔면서 와 나는 다주택 중과 안 받았다.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중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중고 아니니까.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적어도 2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세율로 급하게 18억에 팔았다면 세금은 물론 싸게 팔면 세금 한 7천만 원은 세금도 떨어질 거잖아요. 낮아지니까. 그러나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들면 2억이 줄고 7천만 원 아끼면 결국 한 1억 3천만 원을 법령을 잘 몰라서 결국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1억 3천이 줄어든다. 이게 좀 안타깝죠. 거기다 요즘에는 그나마 지금 매물도 많기 때문에 막 가격도 못 받는데 첩첩이 쌓이는 거죠. 네, 지금 한 6, 7월 지나면 또 매물이 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래저래 손해니까 꼭 알아보고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국세청 출신이시죠. 염지훈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비거주일 주택자, 뭐 이런 사람들 앞으로 뭐 세금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은 비과세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맞습니다. 수도 있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양도소득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죠. 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못 받는 혜택이에요.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뭐 2주택자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택을 파는 날 현재 1주택자이면 되고요.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돼요. 근데 여기 마지막 하나 첨가해야 될 게 내가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에 계신 분이 로망을 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집을 샀어요. 이거 비과세 받겠다고 지방에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네.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있겠죠. 네. 그 상생 임대인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거주한 걸로 보아주겠다. 2년 거주 요건이 있지만 그냥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 제도 그거를 충족하면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12억까지는 전액 비과세. 양도가액 기준이에요. 양도가액 기준으로 12억을 조금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만 과세하겠다. 상당히 큰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살 때가 기준인 거잖아요. 살 때 그렇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는 막 되게 조정대상 지역이 엄청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무심코 샀으면 그때는 뭐 토지도 아니니까 전세 돌리다가 나 1주택이하고 팔았다가 괜히 또 그렇죠. 12억까지 비과세를 못 받으면 꽤 양도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네. 12개 지역만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니까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인 거가 중요한 걸로 착각하고 다주택 중과를 할 때는 양도 당시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2년 거주 요건이 있냐 없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거주 안 하고 상생임대인 제도도 충족하지 안 하면 양도 차익이 꽤 많이 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많이 네. 가격이 올라가서 그거 다 과세된다면 설령 중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과세 안 받고 과세를 받으면 남는 게 아닌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네. 그러면 12억 이하면 네. 예를 들어 뭐 6억에 샀는데 한 11억에 파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나는 실거주도 못했어. 뭐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도. 그러면 괜찮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그럼 세금 내는 거죠. 상생임대인제 세금 내야죠. 그냥 세금 내는 5억에 대한 세금이 물론 이제 보유기한 장기 보유 투표공제 같은 거 따져봐야겠지만 5억에 대한 세금이 한 1억 5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12억 이하면 무조건 비과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나는 한 20억짜리 팔면 세금 내는데 12억은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만 하셔라. 그리고 못 갖추면 내가 상생임대인 제도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면 갖춰라. 그러면 비과세다.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갈 거면 상생임대인을 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인을 예를 들어 뭐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이미 상생임대인인지도 모르고 네. 지금까지 임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게 상생임대인 제도인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집을 사고요. 집을 사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접수가 되고 내 이름으로 이제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최초로 어떤 임차인하고 나하고 맺는 계약. 그게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그 임대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근데 누가 1년 6개월 계약하겠습니까? 보통 2년 계약하잖아요. 2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나갔는데 그게 우연히 1년 6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의 직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맺는 계약. 그게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왜 상생이라고 하냐?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은 직접 들어가서 안 살아도 되고 임차인은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린다면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5% 이내에서 올려라. 2번은 그 기간을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것도 법에 들어온 거잖아요.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 기간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그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해라.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2년짜리 이상을 체결을 해야 돼요. 네. 체결하고 2년 이상 있다가 팔아야 돼. 그러니까 2026년 12월 말에 상생임대인 제도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면 팔 수 있는 날은 2028년 12월 31일 이후에 팔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보통 집을 살 때 전세 낀 물건들을 사시거든요. 이런 케이스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세입자가 나가면 그때부터 상생임대인이 아니고 그때 이제 첫 계약이 되는 거죠. 직전 계약이 되는 거죠. 직전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계약할 때가 이제 상생이니까 맞습니다. 길면 거의 6년 걸려요. 꼬이면 그렇습니다. 진짜 꼬이면 한 5년 반 걸리고.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임차인하고 네. 저하고 다시 계약을 좀 맺어주세요. 뭐 예전에 이제 그러신 분들도 제가 봤는데 네. 임차인이 싫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나는 남은 기간 다 지난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다시 맺고 싶어요. 그러면 뭐 임차인의 뜻에 따라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상생임대인으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해도 못 나간다고. 나가시면 안 된다고. 무조건 계약기간 채우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임차인을 위한 제도인지 임차인을 해야 하는 제도인지 모르겠는데 좀 나가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일단 내보내고 새로운 계약을 그 금액 이하로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또 새로 2년을 해야 되잖아요. 기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팔 때 지장이 있으니까 복잡합니다 이쪽도. 그러면 이제 임차인한테 제발 좀 살아주세요라고 네. 빌어야 되는 상황이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생임대인 제도를 쓰든 아니면 뭐 실거주를 했든 해가지고 이제 그 비과세 네. 12억을 받는다 하면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 양도가액이 30억이고 취득가액이 1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15에서 30억이 됐다. 네. 근데 이게 2018년도에 뭐 부동산 취득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때 취득한 걸로 가정해서 이제 2026년이면 8년 동안 2배로 오른 거예요. 네. 15억이 양도 차익인데 상생을 충족을 못하면요, 그 15억 전부가 양도 차익이 되고 네. 그게 과세 대상인데다가 8년 동안 2%, 16%.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 16%를 받으면서 고스란히 세금을 다 내면 한 5억 4,900 정도 양도세가 나와요. 15억 중에 5억이 세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10억은 남네요, 그래도. 자, 이거를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뭔가 좀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5억이 다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아니라 15억 곱하기 전체 30억 중에 12억을 뺀 18억 부분, 그러니까 60%거든요. 전체 양도 차익 15억 중에서 60%. 9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다. 거기서 또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자들은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별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상생임대주택의 또 하나의 장점인데 지금 아까 우리가 8년에 2% 적용했단 말이에요. 상생임대주택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족하면요 8년에 4%. 32%를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 건에 있어서는 2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액 계산을 해보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총 양도세가 2억 4,200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와, 상생을 불충족한 경우와 충족한 경우의 그 세금 차이가 3억 700 정도 발생한다. 자, 이런 일들이요, 제가 본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상생이 충족됐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불충족해서 한 3억 정도 더 내는 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번에서 4번 봤습니다. 근데 아까 얼마나 억울해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요, 조금만 더 만들면 할 수 있었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 양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고해 오셔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온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게 임차인을 맞출 때도 세금이 발생 안 해도 세금 상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맞습니다. 특히 상생임대인 같은 것들은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중개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임차인들 상담할 때 이게 맞는 상담이냐라고 저한테 많은 중개사님들도 물어보시는데, 중개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시면 고객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기간을 인정을 못 받는 거. 그 첫 계약이 그럼 도대체 언제냐? 직전 계약이 언제냐? 이거 가지고 헷갈릴까?
제가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제가 봤던 세 가지 다 제가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간에 임차인이 변경이 됐어. 중간에 변경이 바뀌었어요. 됐는데 정확하게 하면 이거죠. 1년 6개월 그리고 2년. 근데 중간에 1년 6개월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년인데 1년 만에 나갔어요. 중간에 나갔다. 응. 1년 만에 나갔어도 또 5% 올려도 되는 줄 알고 2년 동안 올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1년 만에 나갔으면 또 다른 사람을 1년을 드릴 거면 같은 금액 내지는 더 싼 금액으로 하면 뒤에 있는 1년과 1년을 연결시킬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놓친 거예요. 진짜 상생을 했어야 되는데 상생을 안 한 거죠. 어찌 보면. 사람이 바뀌면 또 올린 또 거지. 올려도 되나 보다. 이게 착각한 아. 거죠. 두 번째가 네. 전월세를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10억에 있다가 전세 10억 5천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근데 전세 10억에 예를 들면 보증금 1억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할 때는 저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렌트홈이라는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거든요. 5%를 만약에 전세 10억을 월세 1억과 월세 얼마로 바꿀 거면 어떤 게 5%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대충 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는요 5%가 아니라 더 깎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월세로 받으면 그 비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확하게 해야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정확하게 따져보고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듣고 이게 맞겠지 하고 하셨다가 이제 뒤통수를 이제 세게 맞는 거예요. 세금 쪽은 진짜. 근데 아까 그 3억 7백이 더 많이 그러니까. 나온다 그러면 너무 슬픈데요. 제일 화나시는 게 그런 거죠. 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으면 약간 자괴감도 들고 되게 분노하시죠. 아무래도. 한번 그러고 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세금이 진짜 절대 만만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여도 조심들 하셔야 된다. 그 아까 이제 월세 바꾸는 거 얘기도 조금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올해 말 지나면 이제 끝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 새롭게 연장되지 않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이 2026년 12월 말일이죠.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인 걸 올해 12월 말 전에 상생 기간이 도래하는 사람은 가볍게 그때 네. 5% 이내에서 증액하면서 네. 그러면서 2년짜리 맺고 그 2년이 지난 후에 팔면 안 들어가서 살아도 되네. 이제 이건데 만약에 그날이 2027년 뭐 1월 이후에 도래한다. 그런 경우에는 법령이 연장이 되면 되는데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써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써먹을 수 없다는 건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또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장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연장을 좀 해줬던 이유가 어쨌든 전월세 물량을 좀 늘리려고 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연장이 안 될 확률도 있으니까 좀 들어갈 각오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기도 근데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은 저는 연장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국가의 세수와 어떤 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렇게 되면요 전월세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들어가서 그렇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과세 다 받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시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결국 또 다른 물건을 찾아야 되고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어떤 뭐 증세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어떤 규제가 좀 강화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뭐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뭐 세무사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언론에 거의 뭐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비거주 1주택자도 뭐 양도세 그리고 뭐 종부세 강화하겠다. 어떻게 강화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면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근데 전세보증금도 내주고 막 이런 복잡함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러나 정부 정책이 그렇다면 그리고 그게 내가 상당히 좀 세액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 같다면 정부 정책에 순응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분들은 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보통 이제 7월에 많이 바뀌는 거죠. 7월에 발표가 되는 거죠. 네네. 올해도 뭐 7월쯤에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아마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이후에 네. 어떤 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조가 지금은 약간 좀 가능하면 실거주해라라는 정책인 것 같긴 하니까 이런 거를 또 미리 세팅을 좀 하지 않으면 또 세입자 한번 맞추면 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뭐 2년은 일단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뭐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들어가라. 가능하면 그게 속편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염지훈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요즘 이슈가 항상 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대출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금 출처가 어디니 뭐 누구한테 돈 빌렸니 뭐 이런 얘기들 가지고 많이들 뭐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즘에는 뭐 되게 싼 거 사도 막 세무조사 많이 나온다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뭐 20억, 30억짜리만 세무조사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고가 아파트가 네.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을 논하는 사람으로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네. 상속증여세법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30세 이상은 주택 한 1억 5천까지는 우리가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을게 이런 내용인데 달리 말하면요. 30세 이상이 1억 5천을 넘는 주택을 취득하면 너 입증이 전혀 안 되면 증여 추정할 수 있어. 그 정도 되면 세무조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야, 근데 1억 5천은 요즘에 웬만한 집들은 다 넘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지방은 또 물론 기준이 다 지방은 달라요. 뭐 쌀 수도 있으니까. 서울하고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한 1억 5천 이 정도는 그냥 제가 법을 논한 거고 뭐 그 정도 무조건 다 조사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집들은 조사 대상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들어갈 거예요. 수 있다. 들어갈 수는 있다.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 금액하고 관계도 없이 또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게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 조사는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봐요. 실제로 본 게 얼마예요? 예,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니까 네. 서울에서 30대 여자분이 결혼하면서 약 한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자금 출처 조사를 직접 받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집만 되냐? 어떤 분들은 집 안 샀는데 뭐 자금 출처 조사, 증여세 조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1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를 제가 한 2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사고 다른 걸 사도요? 뭐 그렇습니다. 계좌로 돈 들어온 그런 거 것들 가지고도 때문에. 있고 세금 대신 내준 거. 자녀가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는 잘 했어요. 네. 근데 그에 따른 세금을 9천만 원 정도 이거를 대신 내줬는데 그게 또 조사로 이어져서 이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금액은 아닌 거군요. 어떤 그 탈세 혐의가 있으면은 금액이 작아도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객관적으로 되는 이게 탈세로 보인다면 사실 너무 거창하죠. 9천만 원 때문에 조사가 나온다는 건. 네. 근데 막상 나왔는데 또 그거밖에 없다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게 또 있을까봐 네. 걱정인 거죠. 결국에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계속 줄줄이 뭐가 더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나오는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자금 출처 아까 막 조사하고 한다는 게 시작은 어쨌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서 그걸 근거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최대한 잘 써야 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서류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누가 내는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누구나.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6억을 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금 내게끔 돼 있는데 이걸 내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가 동시에 분석을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뭐냐? 내가 뭐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네.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다 이거를 고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서 그걸 보다가 돈이 안 맞는데 불충분한데 소득이 없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이제 확인 요청을 하고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최대한 솔직하게 쓴다고 해도 그걸 믿진 않을 거잖아요. 뭐 국세청이든 뭐 이 서류 자체에 써있는 숫자를 믿진 않을 거고 그 대조를 좀 하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금이나 주식이 있다라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첨부 서류를 다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이 있어야 잔액증명서를 낼 거 아니에요. 주식 잔고도 붙이게끔 돼 있고요.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내역 붙여야 되고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 신고한 거 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내 예금이 내 주식이 많은 건 알겠어요. 네.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났냐?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세무서의 관심 사항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몰래 뭐 옛날에 한 1년 전에 네. 잠깐 뭐 한 2, 3억을 딱 예금에 넣어놔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금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잔액증명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분이 그동안 신고한 소득가 번 돈과. 그리고 아까 2, 3억을 만약에 예전에 증여세 신고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고개를 끄덕이겠죠. 네. 아 예전에 2, 3억 신고한 게 뭐 증여 주식이 조금 올랐구나라고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된 금액이나 신고된 소득이 뒷받침되는 예금 잔액이어야 그 잔액 증명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요즘에는 AI도 많아졌으니까 이게 거의 자동으로 필터링이 막 걸리겠죠. AI는 뭐를 활용하냐면 기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활용 네.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된 소득과 이 사람의 잔액증명, 금액 넣으면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지 아닌지 분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생애소득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예금에 뭐 5억이 있어.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뭐 이렇게 경고가 뜨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또 2억이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소득이 3억인데 네. 세금 5천 내고 신용카드를 한 2억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AI가 제가 뭐 AI를 이용해서 분석하는지는 어쨌든 뭐 모르겠는데 기법이 있겠죠, 당연히. 뭐 만약에 뭐 엑셀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만 원만 있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근데 예금이 5억이 있어. 나 소득이 3억이었고 예금 5억이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빼먹은 게 있는 거죠. 그동안 신용카드 쓴 거, 세금 낸 거 빼면 5천만 원이 맞는데 5억이 있다면 네. 4억 5천이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도 좀 있나요, 이게? 항상 뭐 걸리는 사람만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세무조사 대상의 패턴,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한 우리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에는 뭐가 있냐면 신고된 소득과 그리고 증여받은 금액이죠. 네. 그거 대비 지출, 카드 사용이나 부동산 취득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신고된 소득은 0이야. 이런 사람 정말 있어요. 근데 사고 싶은 집은 20억이야. 옛날 같았으면 대출을 잔뜩 끼고 사겠지만 대출도 얼마 안 나오니 몇 억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 내 통장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넣었다. 즉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이제 큰 집을 사고 그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니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유형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1번 패턴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명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득이 없다면 또 증여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증여세를 내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제일 깔끔한 게 증여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소득을 벌면 이 건보료 내죠, 세금 내죠. 이 소득세도 만만치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요, 증여세 물론 부모님이 소득세를 내고 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내가 소득세를 내서 돈을 빨리 만드느냐, 증여세를 내고 부모님한테 받는 게 빠르냐 그러면 오히려 증여세가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요즘에는 이제 뭐 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뭐 이런 걸로 돈 번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소득은 없는데 갑자기 뭐 자산만 많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통용이 되거나 통용이 되는데요. 그 코인을 샀던 그 돈, 네. 그 돈만 내 돈이면 되죠. 지금 코인에 대한 과세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으니까 자금 출처만 명확하다면 내가 코인으로 벌든 주식으로 벌든 상장 주식도 지금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 안 내잖아요. 네. 다음에 소명 요청이 들어와도 그걸 제시하면 되고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때도 뭐 코인 거래 내역도 붙여도 되는 거죠. 내 출처만 떳떳하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출처를 미리 좀 챙겨놔야겠네요. 네. 데이터 같은 것들 나중에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만약에 없으면 그냥 증여 간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게 없다면요. 일단은 세무서에서는 소명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곧바로 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기회를 주죠. 그냥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고요. 네. 어떤 사람이 코인으로 10억을 합법적으로 벌었단 말이에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봤을 때는 설명이 안 돼요. 뭐 안 잡히겠죠. 그러면 네. 10억을 부족한데 어떻게 이러면 지금 코인은 과세가 안 돼서 과세관청에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코인으로 10억을 벌었습니다. 자, 1억은요 부모님한테 증여받았고 네. 그 1억으로 제가 10억을 벌어서 제 11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합법이잖아요. 그거는 합법이죠. 그러면은 1억에 대한 증여세만 뭐 예를 들어 누락했다면 그것만 내면 그러면 되죠. 근데 만약 신고까지 했다면 더 나이스하고 좋고 예. 만약에 신고가 안 돼 있다면은 또 이제 또 약간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따져는 봐야 될 것이다. 그렇죠. 뭐 만약에 아예 어린애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그 전체를 뭐 증여로 볼 여지는 있지만 네. 다 성인이 엄마한테 1억 받아서 그 코인을 사서 번 소득은 뭐 그거는 본인 거니까. 우리 본인께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막 걱정하는 게 보통 이제 본인이 아니면 본인 부모님이 뭐 사업을 하거나 하시면은 괜히 뭔가 집을 하나 샀다가 뭐 자금 출처해서 세무조사 갔다가 세무조사가 뭐 부모님한테까지 뭐 번진다.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개인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보죠.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돈을 줬는데 괜히 부모님이 내게 그 돈을 줬다가 증여세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부모님까지 문제가 될까 봐. 근데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더더욱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냥 주셨어요. 네. 그냥 주셨고 근데 그게 걸릴까 봐. 다음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줬다면 신고하면 되죠. 네. 근데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크게 주신 게 있으세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지금 냈는데 과거까지 세무조사가 나와서 부모님의 뭔가 세무조사를 할까봐 부모님의 통장을 열어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누굴 조사할까요? 뭐 증여 당연히 뭐 증여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먼저 그렇죠. 하겠죠. 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네. 증여세 신고를 지금 안 했다 하더라도 증여 받은 사람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좌를 오픈한다 할 때는 증여 받은 사람의 조사 대상 기간 전체 그 기간 5년이면 5년 조사 대상자 증여 받은 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거기를 하고 문제 없으면 끝. 그런데 연결 계좌를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볼 수도 있다. 연결이 필요한 건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디서 냈는지가 석연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원칙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아예 아닌 건 아니다. 궁금한 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 3억 정도를 증여해 준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뭐 부모님 세대에서 열심히 사셨으면 뭐 가능할 수도 당연하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30억을 많이 증여해 준 거예요. 어휴, 그러면 네.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한번 가보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 지출 분석에 지금 지출이 그 증여도 지출이에요. 부모님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돈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30억을 증여했으면 옛날 신고대손 소득이 1억이야. 네. 그럼 29억이 묘연하잖아요. 그러게요. 증여도 적당히 해야겠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거나 하면은 또 이게 또 걸릴 수 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한 60대가 한 3억 정도 증여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전 국민에게 있어서.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도한 금액이라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이가 어리면 뭐 전수조사 나온다. 뭐 어느 지역을 사면 뭐 전수조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언론에서 보도자료 같은 거에 보면 뭐 한강벨트 전수조사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죠. 내가 한강벨트에 있는 주택을 산다. 나이 어린 사람이 주택을 산다. 더더욱이 증여세 신고를 잘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증여가 가장 확실한 어쨌든 맞습니다. 자금 출처고요. 네. 이거는 어쨌든 세금 낸 거니까. 낸 거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어차피 내고 받은 거니까 뭐 가장 확실한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항상 내 출처를 미리 좀 조사해 놓고 뭐 출력을 해 놓든 뭐 자료를 저장해 놓든 뭐 이런 거를 해야 될까? 잘 기록해 놓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을 잘해야 된다. 네, 왜냐면 그래서- 이거 막 한 3년 전 거는 찾기도 힘들고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금 거래 명세는 우리가 네. 언제든지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잘 기록해 놓고 코인 거래소가 망했거나 이런 이제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내가 돈 번 것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 딱 정리해가지고 한번 엑셀로 만들어 놓든지. 어떤 분들은 그거 되게 잘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엑셀로 다 다운받아서 네. 기록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기록해 놓은 거 확실히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그거를 또 그때그때 기록해놓고 뭐 카톡이나 자료들도 남겨놓고 있으니까. 객관적인 자료이지 않을까요? 인정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으면 소명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소명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네. 중요한 소명 포인트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일리가 있다. 세법도 사실 상식에 근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때그때 좀 잘 정리해 놓는 것들은 이 다음에 세무조사가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자금 출처 등으로 소명이 될 수 있는 어떤 언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되고 하니까 뭐 부모님 돈도 받고 뭐 증여 이슈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뭐 사업자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이런 것들도 뭐 탈세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아니면 뭐 대출을 상환시킨다든지 이런 규제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국세청에서 보도 참고 자료를 냈고요.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아놓고 그 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네. 저는 이런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그러진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 대출을 하면 주택자금 대출보다 대출이 잘 많이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받은 그 돈을 주택을 취득하는 데 썼다면 우리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때 뭐 기타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써놓고 어딘가 흔적이 남아요.
구세청에서 이걸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을 유용한 거고 네. 그렇게 한 것이 결국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돈이 예를 들면 주택 취득자금으로 들어갔다. 사업자 대출로 차입금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 이자를 사업과 관련된 필요형비로 넣었을 것이다. 그럼 세무조사를 해서 그 이자가 필요형비로 들어갔는지 검증하겠다. 유용한 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거를 환수 조치하겠다. 네. 그래서 앞으로 대출을 막을 거고 그렇게 하기 전에 사전 시정 기회를 주겠다. 그게 2026년 상반기까지는 빨리 대출 갚고 상환해라. 네, 상환하고 만약에 아까 말한 그 이자 소득에 대한 필요형비를 잘못 계산했다면 소득세, 법인세도 수정 신고해라. 그러면 한번 조사는 안 나갈게. 이제 그런 뉘앙스의 보도 자료인데요. 그렇다면 빨리 그대로 하는 게 제가 네.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괜히 저것들 했다가 뭐 사업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이 중요하죠. 주택이 중요한데 거기에 사업에 타격까지 받는다면 주택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사업에 심각한 또 위해를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증여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최대한 높게 받지만 이제 지출을 줄여가지고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많이 쓰잖아요. 네. 이러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걸리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대신 썼는데 쓰면서. 걸리냐? 걸리는 유형을 굳이 말한다면 이제 원격지에서 쓰다가 이제 걸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업종이 부모님이 애들 다 컸는데 학원비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학원비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세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까지는 AI를 돌려서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봐야겠죠. 상속세 조사를 나가봤더니 증여세 조사를 나가봤더니 부모님의 카드 비용이 너무 커. 그래서 상세 내역을 카드 회사로부터 받아봤더니 거기에 부모님 집은 예를 들면 전라도 광주인데 네. 아들은 경상도 뭐에서 살면서 그렇게 카드를 쓰고 있다.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소명 요구를 하겠죠. 이거 진짜 부모님 쓴 게 맞냐? 뭐 이런 요구가 들어올 것 같고 업종은 그냥 금방 눈에 띌 것 같아요. 업종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상관없는 업종, 특히 학원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같은 동네에 같이 사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단지에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그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업종도 중요하겠군요. 업종. 업종과 지역. 근데 이게 참 애매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손녀를 보러 왔어요. 네. 그래서 참 이쁘다고 옷을 뭐 예를 들어 1년치를 다 사준 거야. 막 500만 원 선물 막 긁고 가셨다고 막 가정해 보면 이런 걸 어떻게 잡냐 이거. 그 사회 통념상 그렇게 그러니까 설령 요구한다 하더라도 아니 어머님이 우리 애도 옷 사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갖고는 뭐라고 하나요? 사진을 찍어놔야겠네. 항상 이렇게 인스타 같은 데다가 이제 쇼핑백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사회 통념인 거죠. 사회 통념입니다. 통념상 근데 만약에 아까 이상하지 그게 않은 차였다면 어떨까요? 차 같은 거. 차는 아니겠죠. 차는 직역으로 볼 수 있죠. 차 같은 거 사주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귀금속 같은 거. 요즘 뭐 금이 워낙 비싸니까 돈을 막 썼는데 카드로 막 금을 엄청 산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갑자기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 금을 사셨어요. 네. 어머니가 금을.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짜리 팔찌를 사신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증여로 다 간주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정은 안 될 것 같고요. 잊어먹었다고 했는데 가세관청에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예를 들어 할머니가 네. 금팔찌를 사세요. 그리고 꼭 한 달 뒤에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팔찌를 계속 사셔. 따라다녀야겠는데. 그리고 그걸 계속 인스타에 남겨놔.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경찰서가 신고했습니다. 뭐 이런 게 계속 남겨놓으면 그런 게 근거가 되는 건가요?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근거가 제일 중요하고 네. 사회 통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없다면은 그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세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쨌든 어떤 조사 기법도 점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절세와 탈세의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냥 가능하면 확실하게 그냥 신고하시고 하는 게 그래서 낫다. 자녀들한테 합법적으로 좀 증여를 하고요. 네. 빨리 그 자녀가 그 돈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서 네. 그 돈을 불려서 똘똘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사서 빨리 자녀가 부자 될 수 있게끔 네. 양성화해 주는 거 그게 현명한 증여,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염지은 세무사님 모시고 다주택 중과 절세부터 지금 이제 일반적인 세금 어떤 절세 방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세금 뭐 몇 천만 원씩 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저도 세무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